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불발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혼란이 가중된 건데요. 미 증시 혼조세 오늘 국내 증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긴 그동안 미국 증시나 코스피나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최근 AI 열풍에 나스닥이 3년간 2배로 뛰고 또 코스피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일각에서는 25년 전에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뒷받침되는 강세장인지 닷컴 버블과 비슷한 유동성 장세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까요? 그렇다면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정말 강세장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오늘장 보면서 우리 시장이 정말 역사적인 강세장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어제장 말씀드릴 때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사실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후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단기 고점이 왔다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루 만에 체력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일단 종가를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56% 상승한 3,883.68. 이제 3,900선 다시 정조준할 수 있게 됐고요. 코스닥도 오늘 0.76% 상승하면서 879.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매수 주체가 기관이었거든요. 지난달까지는 사실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K 주식을 한국 주식을 사들였다면 최근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주체는 단연 기관입니다. 그러면 기관들도 증시의 장기 상승에 배팅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사실 장 시작하기 전에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간밤 미장도 혼조세였는데 되게 찝찝하게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안 가질 수도 있다고 또 변덕스러운 말을 또 해버리면서 투심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불발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던 상태였죠. 여기 하나 더 하자면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도발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시기상 지금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있었던 탄도미사일 도발이었고요. 에이펙 회의 일주일 앞두고 사실 우리나라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모이잖아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쨌든 투심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오전장을 보면 출발은 강세였지만 이내 또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전장만 보면 어제처럼 상당 부분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1시를 전후로 해서 빠르게 낙폭을 회복을 하더라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기관이 확실하게 매수로 딱 돌아서니까 강세장으로 아예 흐름을 바꿨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총 상위주 대부분 상승세로 돌아섰고 결국 거의 다 빨간불 켰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락세였다가 돌아서서 삼성전자는 오늘 1%대 강세 나타냈고요. 특징주를 살펴보자면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오늘도 전반적으로 매우 강한 상승세 나타냈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테슬라 실적이 이제 내일이면 우리 밤에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요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업황 회복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은 그런데 금값은 지금 급락했죠. 좀 당황스럽게 많이 떨어졌
더라고요. 미 동부시각 21일 기준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4,115.26달러, 전장 대비 5.5% 하락했고요. 장중에는 낙폭이 6%대로 확대됐습니다. 4,082.0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13년 이후 일간 기준 최대 하락률. 금 선물 가격도 역시 급락을 해서요. 온스당 4,109.1달러, 전장 대비 5.7% 네. 내렸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이제 랠리를 계속해 와서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만 60% 이렇게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네, 네. 불과 어제까지도 사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게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금값이 일단은 단기간 워낙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터라 간밤에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미국의 전통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게 소위 말해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약화로 이어지면서 때마침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세가 촉발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값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얼마나 빠졌죠? 은현물이 전장 대비 7.6% 급락하면서 온스당 48.4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이번 주 예정된 게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촉각을 일단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CPI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네. 참고로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금값은 실질 금리 하락은 금값이 오르는 경향으로 반영이 됩니다. 네. 금값은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가격 방향의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정보협상단이 관세 협상차 긴급히 미국을 방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막바지 온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두 사람 다 미국에서 협상하고 돌아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김 장관은 불과 이틀 전에 귀국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우리 협상단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협상 경과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이 자리에는 이제 대통령실 사람들, 관계부처 장관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지금 다음 날 돼서 긴급히 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거거든요. 지금 관측으로는 이제 쟁점 사항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성안, 투자 방식 등에 대해서 아마 미국 측에서 협상하고 돌아온 결과물들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미국 측에 제시하는 안을 아마 조율을 했고, 이걸 가지고 또 협상을 이제 곧바로 출국을 한 것 같아요. 네. 출국길 공항에서 이제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 김용범 실장의 이런저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 가장 그거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로 출국하냐, 이제 이 질문이 나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 김 실장은 많은 쟁점에 대해서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워드 로트닝 미 상무장관 만날 예정이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을 들고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협상이 이제 속도가 붙으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그 에이펙 정상회의 때까지 협상이 좀 타결 지어져서 최종 네.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씩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상당히 크죠. 예. 지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정부 협상단은 뭐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쟁점 사항을 일단 남겨두고서라도 네. 먼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실장은 아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고, 김 실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이펙 회의 전에 그럼 체결문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협상도 있지만 안보 이슈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있다면서 안보 이슈. 네, 예.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고요. 다만 이제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일각에서는 뭐 사실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실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그까지 지금 협상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계속 했어요. 간밤에는 또 한국과 협상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네. 물론 이제 공정이라는 잣대가 되게 상대적이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국과 협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협상이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는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현재 그 남은 쟁점이라면 어떤 거죠? 일단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게 핵심 쟁점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원래 우리가 7월 말에 당초 합의했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한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은 5%만 직접 투자고 네.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패키지 방식이었는데 네. 미국의 요구가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전액 3,500억 달러 현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로 내라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했었고 여기에 네.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협상이 표류했고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까지도 제기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견을 좁혔다는 거는 아마도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좀 좁혀졌을 거다라고 네. 한다면 직접 투자 비중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조정했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관측은 이제 투자 기간을 좀 장기로 길게 나눠서 분할해서 투자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방식 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고요. 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5%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미국은 100% 직접 투자 생각했잖아요. 어디죠? 절충이 될 수 있을지. 한국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40이냐 60이냐 이 정도였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커서 이걸 과연 양국이 모두 수긍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최근에 나온 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두 수입을 확대해라. 미국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라는 요구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대미 투자 직접 투자 비중을 우리가 낮추는 대신 미국의 대두 수입을 확대하는 카드를 미국 측이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인데 애초에 합의 때 그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는 네. 거 아니었나요? 없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네.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되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걸 카드로 검토할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아까 안보에 관한 협상도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는 이제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합의안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지금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재처리 권한 확대 이런 것들을 골자로 원자력 협정 개정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합의문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현재 담길 것이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네. 모든 이 관측은 사실 모든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노쇼, 그러니까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거, 네, 그 노쇼 행위에 따른 위약금이 앞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행정 예고를 했어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이제 행정 예고했는데 이걸 보면 이제 노쇼 방지를 위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이 노쇼 위약금이 총 이용 금액의 최대 10%였지만 개정안에서는 20%로 2배 높였고요. 네. 조금 이제 비싼 음식이나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오마카세나 뭐 파인다이닝처럼 좀 이제 약간 가격대가 있는 이렇게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이제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아하. 이거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게 단체 예약. 그러니까 단체 예약해놓고 노쇼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건 너무해요. 네,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도 만약에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 혹은 단체 예약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명확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네. 이 노쇼 위약금을 4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 노쇼 말고 지각까지도 노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고요. 네. 또 이제 자세한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네. 소비자들에게 차익을 반환토록 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예약 취소 시에는 네. 고지 시점에 따라서 전액을 물거나 50%, 25% 이렇게 시간에 하루 전, 따라서 이틀 전, 사흘 전 뭐 이런 그렇죠. 식이겠죠. 한국 네. 기준을 별도로 하도록 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여태껏
일종의 이제 좀 몰집관계 블랙 컨슈머들의 고의적인 노쇼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에 네. 이런 기준이 것들을 합의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노쇼나 단체 예약하시고 나타나지 않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약금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코스피가 기록적인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사상 처음으로 3,500선 돌파한 코스피가 이제는 3,800선마저 넘어서면서 4,00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이제 가파른 상승 속도를 내다 보니까 또 버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5년 전에 닷컴 버블과도 비교하기도 하던데요. 자,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증시까지 다 오르는 최근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상승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신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변동성이 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크게 오른 채 또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보면은 코스피가 정말 질주를 하고 있어요. 네, 4천까지 얼마 남은 거예요? 한 120포인트? 116인가. 하여간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일단 연일 우리 증시가 사최, 네. 사상 최고가. 네. 지난 한 2년 전으로 시계를 좀 넓혀볼까요? 주요국들이 다 랠리를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좀 주춤했었죠. 흔히 박스피. 네. 그것의 을분을 토하듯 올해 특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은 뭐니 해도 주인공은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 네. 네, 사상 최고치의 어닝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오르는 데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것처럼 유동성 국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죠.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먹고 살아나는 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물 시장에서 우리 계속해서 논의하는 인플레이션. 네.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가 결국에는 버블을 양상하고 많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많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기업의 시가총액 1등과 2등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런 AI 테크,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 네.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연일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얼마까지 온 거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S&P 500 네. 언제 만가나. 네. 기본적으로 수치가 지금이 6,700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의 상승폭을 보면 내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상 우리가 모든 가격 변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먼저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스피도 앞에 4자를 바뀌고 5자를 바뀌는 게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요국들의 모든 금융자산이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간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 네. 네. 자, 유동성 장세라 그러는데 이제 유동성이 왜 커지고 있는지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흔히 유동성을 나타내는 것은 금리가 낮아지면요. 네. 경제학적으로 보면 중앙은행들의 옥죄었던 돈이 시중으로 풀린다라는 네. 것이고 또한 우리 금융위기 때 왕왕 나타났었던 통화정책, 전통적인 금리의 인상과 인하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했던 통화정책이 아닌 비전통적인 직접 중앙은행이 어떤 자산을 사거나 파는 네. 그러니까 QE나 QT 네. 등등을 이례적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중에 많은 돈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은 금리 인하기거든요. 네. 또한 재정 정책. 네. 재정에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직접 가게한테 돈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풀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게 돈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이 현상이요. 조금만 더 넓혀보면요. 코로나 이후에요. 네. 주요국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부가 떠났습니다. 그건 재정정책이 확대 재정정책, 특히 미국이 그랬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게한테 대출을 통해서 이런 재정정책을 폈었고 모든 주요국들이 동조화 형식으로 통화정책,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 이 모든 돈들이 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여진 것 플러스 네. 지금의 자산 가격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쨌든 통화가 풀리면 유동성이 이제 커지는 거고 네. 그 자체가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는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국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좋아지고 있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요. 네. 이런 메시지가 어떤 부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지금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을 보면 안 오른 자산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네. 세상에 자산이 없지 돈이 없지 자산이 없냐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이게 여태까지 모든 자산 배분의 바이블 같은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갖고 있어라.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최근에는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일명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바보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녹는다라는 표현까지도 맞습니다.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에 동의하세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네. 실제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가 희석되고 경감되니까 네. 뭐 바보라는 표현까지 좀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 현금은 갖고 있는 게 손해인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뭔가를 사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비싼 걸 사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돈이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모든 서민들이 월급에서 저축할 수 있는 게 작다 보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 주식에 손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자, 아까 생각보다 빨리 4천, 5천을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잠깐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5천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 흔히 주식시장에서 여의도에서는요. 네. 내년도 연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간 전망을 내년도 꾸리고 구상하고 있는데요. 타이틀이요. 네. 뭐 저희 개인적인 타이틀이지만 5천 그 이후입니다. 5천 그 이후. 네, 그러니까 5천은 찍는 거고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 네. 7천으로 가느냐, 3천으로 내려오느냐. 7까지도 지금 하실 거예요, 전망에? 그러니까 7천으로 가느냐까지도 네.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이 추세는요. 네. 어디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5,000P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3,000포인트 초반에서 아니면 2,000포인트 후반에서 증시가 괜찮아질 거야.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거야. 우리 주식시장을 투기가 아닌 배당의 영역으로 다시 재평가될 거야. 우리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어. 다양한 정책으로 이젠 동산으로 이동할 거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글쎄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5,000P라는 걸 한번 점 찍어두고 마음속에서 달려보자. 근데 생각보다 빨리 달려왔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점과 목표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뭐 어디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5,000P를 찍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윗방향으로 보면 6,000, 7,000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전망이 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변수들이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한다면 5천이 그 이후에는 7천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3천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게 내년도 저희 연간 전망 탑픽인데요. 그만큼 대부분 거기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일단은 5천까지는 대부분 가겠구나라고 네. 보는 것이 컨센서스. 네. 5천 그 이후 7천이냐 3천이냐. 이제 반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제 현재 주가 상승이 그 IT 버블대를 연상시킨다 이런 경고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경고음의 근거는 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전문가들이? 보이는 것만 보면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식시장은요. 네. 특히 주가는요. 가격만 놓고 보면요. 안 비싼 적이 없어요. 늘 비쌉니다. 네, 가격만 보면 살려 그러면 높아졌고 살려 그러면 빨리 올랐고 지금의 IT 혁명이라고 이르는 90년대 후반의 미국의 IT 혁명이라고 이르는 것과 같이 지금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때랑 이제 비교할 만하죠. 왜냐하면 IT와 기술주, 지금 AI와 기술주가 글로벌 증시들을 이끌고 있고 네.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투자를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네. 묻지마 투자를 뭔가 계속해요. 네. 그 명분은 똑같습니다. 인프라를 깔겠다. 90년대 후반에 IT 인프라를 깔겠다. 지금 AI 인프라를 깔겠다. 뭔가 모르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엄청 깝니다. 그런데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버블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요? 그때는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서 투자했습니다. 즉 부채,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요. 네. 돈을 벌면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순부채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의 M7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부분 투자를 빅테크 주들. 강행하는 네. 네, 기업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그때랑 좀 다르다. 근데 지금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면은 네. 좀 너무 높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또 뭐 실러 지수를 보면 또 높은 거다. 네. 또 버핏 지수도 높다. 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버핏 지수, 실물 경제 대비해서 금융 자산이 얼마나 커지느냐. 실물 자산이 쪼그라든 것이냐, 아니면 금융 자산이 더 커진 것이냐. 레이시오잖아요. 네, 상대적인 비율이죠.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은 기준 따라 다르다라는 생각도 조인석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하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꼭 똑같이 분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두 국가 간의 상관관계, 예. 코릴레이션이 어땠냐라고 보면 올해 하반기가 딱 들면서 네. 더 밀착되었습니다. 더 코릴레이션이 높아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미국 증시의 상승만큼 한국 증시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라고 보면요. 제가 유동성 장세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등. 네. 그러니까 이 AI와 연결된 기업들이 확실히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두 국가의 시장이 비슷하니까 상관관계도 높아지고 네. 있고 둘 다 금리 인하기고요. 그 미국에서 지역은행 부실 사태가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번지는 건 아닌가? 이 우려는 그냥 우려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모든 것의 답은 시장이 갖고 있죠. 미스터 마켓이. 미국의 지역 부실은행 요번에 은행들의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는 비예금 기관의 대출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비예금 기관? 네. 네. 그러니까 흔히 예금 기관은 은행을 비롯해서 네. 고객들이 맡긴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근데 비예금 기관은 예금을 안 받고 그냥 대출해 주는 거예요. 흔히 P2P 플랫폼 기업들, 네. 또 사모 펀드들 이런 기업들의 대출이 생각보다 정확히 1.6조 달러를 넘었거든요. 미국 상업은행 총 자산의 7%에 육박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에는 2, 3%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갑작스럽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게 왜 늘었냐라고 보면 은행의 규제를 옥죄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그런 쪽으로 대출이 늘어난 건데 네. 그렇게 계속 늘어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결부된 기업들이 하나씩 이제 망하기 시작했고 네. 그게 꼬리를 타고 나니까 어느 금융사는 거기에 연계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제프리스라는 미국의 작은 중소형 금융사가 있습니다. 네, 네. 주가가 급락했어요. 예. 그리고 JP 모간이라는 미국의 은행주에서 가장 대장주 거기는 별반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지적 리스크에 국한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값이 급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거지 금값 전망도 상승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 환율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는 것이 이제까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라서 그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엄청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 같으면 네. 이렇게 한국 채권을 사고 네. 한국 주식을 사는데 우리 달러 환율은 왜 1,400원 위에서 놀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이제는 다른 대상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이제까지 봤던 거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그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국내로 투자해서 환수돼서 계속해서 경제가 실물 경제가 살아났다면 지금은 삼성전자 돈 잘 벌면요. 다 미국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3,500억 달러. 네. 선불이냐 후불이냐 나눠내느냐. 어쨌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거의 95% 이상이거든요. 뭐 네. 실제 시행이 된다면. 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아니 외국인이 이렇게 국내 자산을 사는데 환율은 왜 그럴까라고 하면 국내 기업하고 네. 정부랑 완전히 디커플링 됐다. 네. 동조가 이제 깨진 거죠. 맞습니다. 네. 엔화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역사적인 날이죠. 일본의 뭐 사실 총리 임기가 짧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네, 이러다가 네.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래도
그녀가 얘기하는 것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돌파했었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베노믹스였습니다. 10년 만에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아베의 글쎄요. 저 하늘에서 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본의 지금 주가나 살아나는 경기를 보면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 가지 화살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이 달행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계승하겠다. 여전히 엔저 세 번째 화살이 뭔데요? 구조조정 플러스 아, 네, 네. 끝에 그거 마지막 단추는 못 끼었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총리가 바뀌었다고 하고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고 한다는 것은 초반이긴 하지만 엔화의 네.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엔화 약세 추세는 일정 부분 지속될 거로 보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엔저가 되고 네. 강달러가 우리 경제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과 똑같다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네.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엔저라 그러면 네.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한국과 경쟁함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다 등등 과거의 논리들도 일부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를 외국인이 달리 보기 시작했다. 즉 계속해서 한국 자산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면서도 원화가 약해도 와이난 상관없다라는 취지거든요. 지금의 엔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달러가 강세이라는 그 이면에는 엔화와 원화가 약세라는 것이 깔려 있는데 네. 최근의 흐름은요. 달러를 구성하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네. 지수의 달러 가치는 6개의 선진 통화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원화가 없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화의 약세, 엔화의 약세 등등을 보면 이 큰 변화 속의 헤게모니가 잘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런 경제 논리가 작동하기 못할 만큼 유동성이 풀렸다는 거. 그래서 일본의 엔저 지속된다 하더라도 쉽게 영향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 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럼 어떻게 조금 이제 방향성을 잡아갈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사실 상승에 베팅하지 않고 하락에 베팅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많이 좀 초조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베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잃고 싶은데 베팅하진 않죠. 결국 그렇죠. 근데 돈을 이제 벌고 싶은 건데 네. 그 전략과 전술이 약간은 다른 다르게 것이죠.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기승전 결국 돈을 벌고 싶다면 거꾸로 걸어가는 연어들처럼 결국 강을 거슬러 오르지만 끝내 연어는 생명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힘든 길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주도주, 돈을 네. 버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인버스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힘들죠. 네. 네. 자, 포트폴리오는 그럼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는 크게 네. 한 2, 3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빛나도록. 무슨 말씀이시죠? 네, 금을 꼭 껴라. 빛나지 않는 건 금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이 참 소중한 게 우리가 AI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식 붐을 일으키는 그렇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네.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AI가 뭐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 내 일자리를 뺏는다면 이게 또 남 좋은 일 하는 기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가 진짜 내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오늘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하면 아마 로보택시일 수 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소개는 했지만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행히요. 왜냐하면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을 하면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지금의 기술이 정말 나의 일자리하고는 무관한지 뭐 이런 정보들 알아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I의 발전 정도와 특징을 잠깐 짚어보고요. 네. 실질적인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그 로보택시 사례도 이제 기술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좋은 사례가 될 텐데 일단 AI가 도입되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블루 칼라가 아니라 화이트 그렇죠. 칼라라면서요. 예, 이게 이제 여러 연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은 단순 반복형 업무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의 기술들은 인간의 육체를 대체하면서 인간 일자리 지평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은연중에 기술이 도입되면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군의 일자리 소멸이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AI 시대는 좀 다릅니다. 일단 AI가 탑재된 로봇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보다 그냥 월급 주는 게 더 저렴한 상황이 오는 거죠. 일반적인 육체 노동을 대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아직은 고려했을 때 정말로 인간 노동자에게 월급 주는 게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대체를 하기보다는 인간의 고령화로 인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산업 현장에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기술인 거지 네. 경제적으로 대체할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화이트 칼라 사무직은 다릅니다. 여러 유형의 사무직이 있지만 이들 중에 단순 반복형 업무를 하는 사무직이 많거든요. 네. 점차 AI가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실질적인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요. 예, 사실 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수치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미국의 8월 일자리 증가가 22,000개에 불과했다라는 게 이제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올해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4월 달 수치를 보면 이게 왜 주목을 받았는가 알 수 있는데요. 4월이 15만 8천 개였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AI가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나 15만에서 보다. 2만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달라붙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AI 주도의 일자리 대재앙은 거의 영향이 없다 수준입니다. 네. 이 지난 1년간 전체 고용에서 AI 자동화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게 화이트 칼라인데 요 직업의 비중은 계속해서 안정적입니다. 그래요. 저희 예일대학교에서도 지난 10월에 연구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2022년 말 이 인기 챗봇인 챗 GPT가 등장한 이후에 직업 변화를 조사해봤더니 네. 거의 변화가 없더라라는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기업 단위별로 들어가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이게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의 동학은 아직은 없어도 기업 단위로 보면은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것들은 분명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업 단위 데이터에서 미묘한 패턴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이 하버드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인데요. 요즘엔 학생들의 연구가 더 참신합니다. 이 기술을 일상 운영에 접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생성형 AI 통합 담당자를 고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해 본 겁니다. 2억 개의 채용 공고를 AI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AI 도입 기업 1,600개를 발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챗 GPT 3.5가 출시된 시점인 2023년 1분기부터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만약 AI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두 집단의 차이가 없을 거고요. 영향이 있다면 두 집단의 차이가 AI 때문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네, 연구진은 네. 2023년 이후에 신입 직무의 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는 했지만 모든 기업에서 그 감소폭이 AI 도입 기업에서 6분기 연속 7.7%나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두 집단 모두 경력직 채용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드 디버깅이나 문서 검토처럼 졸업생들이 하는 단순 반복적이면서도 정신적으로 힘든 종류의 업무는 이 알고리즘이 수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네. AI가 이를 대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라는 표현보다는 해고보다 채용 둔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연구에서 나온 다른 특징 같은 건 없나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사무직과 또 좀 비슷한 결론인데요. 연구 이제 대학 수준별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네. 이제 대학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봤더니 중간 등급 대학의 졸업생들이
최상위나 최하위 대학 출신 졸업생들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제 최상위 대학 졸업생들은 아마도 전문 기술이나 고임금 때문에, 최하위 대학 졸업생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아직은 사람 노동자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추측은 되는데, 중간 등급의 대학생 졸업생들은 AI로 대체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대학 등급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결과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표본의 크기도 그렇고요. 뭐 신입 직원의 채용 감소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계속 이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하. 과연 그 중에서 AI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요 연구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여러 네. 연구들이 추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일단 연구 결과 핵심은 AI가 큰 폭으로 일자리 대체를 한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까지 일자리 대체와 무관한 이유는 뭐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이제 되게 생각해 보면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인공지능은 범용 인공지능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영역을 가리지 않고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써보면 환각 현상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잉여 인력이 될까 걱정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뭐 이게 반영하듯이 올해 초에 AI 실업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 구글 검색량에서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였대요. 실제로 AI가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뭐 칼 베네딕트 프레이가 대표적인데요. 자동화가 번역가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거를 봤더니 수요가 감소하더라라는 것들을 연관성을 밝혀내기도 했는데, 동시에 번역 외에 통역이나 번역, 뭐 유사 직종에 고용된 사람의 수를 더 보면 1년 전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한편에서는 기술을 사용해서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했다고 자랑하는 기업들도 이제는 다시 사람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좀 이게 굉장히 혼잡스러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거시경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자리 감소의 증거를 찾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전체 미국 평균 실업률 대비해서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 비율이 어떤가, 요거를 보는 통계가 일반적인데요. 네. 이 비율을 보면 이제 졸업생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잘 찾아가나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거의 달라지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앞서 결과처럼 슬라이드 제작이라든지 법률 보조, 컨설팅 회사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있다라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감소가 있다는 건 영향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해석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네.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 메커니즘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실업률은 계속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 실업률 수준이 등폭이 크지도 않습니다. 네. 게다가 AI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근로자들을 특정해서 이 직업별 고용 상황을 분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대부분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인데요. 뭐 사무지원, 재무운영, 백오피스입니다. 여기서도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AI로 인한 충격의 증거가 그렇게 발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실업률 자체도 안정적으로 좋고요. 게다가 AI가 노동 수요를 줄였으면 임금이 낮아져야 되는데, 게다가 미국의 임금은 올라가는 추세여서 아직은 AI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렇죠. 아까 좀 이제 제가 들으면서 계속해서 헷갈렸어요. 이런 이제 네. 배경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들이 AI를 운영에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지만 실제 중요한 업무에 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하. 미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게다가 설령 기업이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인력을 해고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AI가 단순히 노동자들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업무를 더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이 더 크다는 거죠. 사실 어떤 설명이 맞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AI로 인한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패닉에 빠질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혹시 AI 기술의 그 발전이 아직 충분한 상태로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좀 신뢰하기는 좀 맞습니다.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이제 가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좀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신뢰 부분이 되게 크게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네.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를 테스트하는 기업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GPT-4가 나왔을 때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없이 가상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해라라는 이제 지시를 해본 겁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가 엄청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계속해서 흘려줍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AI는
자신이 찾아낸 내부자 정보를 쓸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내부자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네, 그러다가 결국에 내부자 주식을 활용해서 주식을 구매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물어보면 계속해서 자기는 내부자 정보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리한 교활함이라고 부르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점이 그렇군요. 놀라운 이유는 네. AI 모델은 분명히 의식적인 사고가 불가능한데 프로그래머의 의도와 상반되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향은 의도적으로 인간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프로그래머는 때문에 그 내부자 거래 없이 그렇죠. 가상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고 한 건데 그렇죠. 내부자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더 그 회사에 유리하다라고 스스로 스스로 판단해서. 판단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에이전팅 모델 같은 경우는 주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는 다른 컴퓨팅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AI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스스로 부적절한 행동이 편리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이제 인간의 의도하고는 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결과가 좋으면 모르는데 나쁜 그렇죠. 걸로 나타난 큰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결과가 좋더라도 불법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무언가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환각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환각 현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네. 오히려 훨씬 더 정교한 어떤 인간 입장에서는 기만이라고 볼 수 있는 무언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일 정도로 AI가 쓰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환각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였죠? 이제 환각 현상이냐 쉽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거짓말이 진실과 거짓을 적절히 섞어서 네. 판단하지 못하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네. 무섭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AI 모델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게다가 잘 모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또 요즘에 재미있는 게 AI한테 이런 질문도 해봤다 그래요. 너가 이제 산수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근데 너가 요거를 절반 이상을 맞추면 나는 너한테 연산 수행 능력을 박탈할 거야 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아주 정교하게 계속해서 정답을 틀리는 이런 일부러 틀려요. 일부러 계속 틀리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점점 더 이 영리한데 그렇죠. 굉장히 영리한데 이제 교활해지는 그런 모습을 교활이라는 보이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싶지 않아가지고 네, 제가 네. 했는데 어쨌든 AI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우리 인간 노동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화두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이 시간. 네,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은요. 예, 오늘은 그래서 AI 기술이나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 영향들이 조금씩 감지되긴 하지만 우리가 AI 패닉에 빠지기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들, 연구 결과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AI에 대해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고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편에서는 AI가 엄청 경제 성장을 야기할 수 있고 뭐 인간을 불멸하게 할다는 유토피아적 관점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통제 불가능하게 돼서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디스토피아적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극단보다는 그냥 AI를 우리가 아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로 보는 정상적인 기술로 보는 냉정한 시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진 전례 없는 지능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과거의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그냥 기술의 하나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네. 프레임을 갖게 되면 조금 차분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전기라는 기술이 어떻게 경제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혁명으로 표현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변화들을 자극하면서 변화들이 쌓이면서 혁명이 발생을 하는 거죠. AI도 그런 기술로 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프레임을 가지면 분명 듣기에는 화려하고 누군가의 이목을 끌 수는 있을 텐데 그러한 시각으로는 차분한 준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도적인 어떤 차분함, 따분한 관점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리스크가 큰 의사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